시사상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짧은 추세긴 하지만 요 단기간에 형성된 이 하락 추세 연장선에서 저항을 받았고, 이 저항을 받았지만 3050 선이라는 기술적 반등 한계치에는 도달했기 때문에 시장이 약한 건 아닙니다. 시장이 약하지 않고 반등 한계치에 도달했고, 그러면 이제 요 연장선 안에서 변동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계속 추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요 변동성 범위 하단에 도달하기 전에 버티고 이중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돌리느냐, 요 선상인데, 지금 아직은 추세를 돌리는 쪽에 무게가 더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버티다가 미국 테이퍼링 실시 이후에 또 시장 반응을 살펴야 되는데,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그 심리적인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그게 당장 뭐가 될 거냐, 예, 큰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에 발표는 하겠지만 시작은 아마 12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 그러면 충격이 분산되는 효과, 발표에서 지금 누구나 다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 그리고 12월에 실제 유동성을 줄여가는 단계. 그렇지만 어쨌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규모가 준다는 거지. 네, 그러면 그것 충격도 크지 않고, 그러면서 시장이 극복하고 돌아서는 이런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선방하고 있습니다. 일산선을 지키고 있고, 이게 단순히 유동성만 본다면 코스피하고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가 있고 코스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주체로 보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 증시를 주도적으로 팔 만한 주체가 있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비중이 10%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다 해도 나머지 코스닥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러면 최대 주주는 안 파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전부 개인 투자자들인데, 개인 투자자들 특성이 뭐냐면 손해보고는 잘 안 판다. 그렇게 따졌을 때 주도적으로 시장이 망가질 만한 어떤 매도세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리고 작전 세력 입장에서도 2023년부터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부과가 되니까 그 전에 한번 제대로 계속 해먹어야 된다. 올해 내년 계속 해먹어야 되니까 굳이 뺄 이유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선방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당연한 부분 외에 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나쁠 것이다, 그리고 반발이 생각보다 강했다, 이런 부분들은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닥은 예상보다 강하다, 코스피는 예상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댓글 확인 이후에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증자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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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좋아지고는 있는데 위드 코로나에 뚜렷하게 수혜를 받는 항공이나 여행주들은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 크니까, 이 선반영하고도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없을 것이냐라고 보면 이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그냥 저는 이제 가치를 중시하고 보니까 매력이 조금 없는 것 같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오버슈팅을 못 겪는 이유가, 보통 오르는 상승 초기에 제일 많이 팝니다. 그리고 상승 직전에 마지막 눌림목에서 손절하는 경우가 많고,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버슈팅까지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다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의 욕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다 이겨내는 사람은 어떻냐면
고점에 파는 게 아니라 다 부러지고 나서 이때서야 팔까 말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점에서 파는 거, 오버슈팅 영역에서 파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오버슈팅인 줄은 알지만 저걸 보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 좀 긴 주기를 먹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 갔다가 왔는데 NC소프트 5만 원에 사놓고 조금씩 끊어 먹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 갔다 오니까 25만 원이 되어 있더라. 이때부터 요 긴 주기를 먹는 쪽으로 투자 방법을 바꿔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분도 있고. 예. 근데 이게 기다리는 게 당장 돈의 수익이 나야 된다 이렇게 조급하면 이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다행히 좋으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옆으로 기는 시장에서 혼자 튀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기간은 그냥 온전히 기다려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에 대세 상승장으로 가면 그때서야 이제 묵힌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근데 상승하는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뭐 상한가 한 5번 간다 그러면 5일 만에 다 올라갑니다. 주가 올라가는 게. 그래서 뭐 한 3년 보유해도 5일만 빠져도 수익이 없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따져봐도 결국은 그냥 될 때까지, 맞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버슈팅을 겪어보지 못한 거.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거래 재개는 뭐 파산 신청을 저런 식으로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구나 하나 배웠는데, 이제 뭐 우리가 주주 운동 같은 걸 하면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를 괴롭힐 수 있겠구나 그런 걸 하나 배웠는데, 그게 보통 7일에서 길어도 1개월 안에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가처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 당연히 파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한 7일 정도 지나면 거래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고, 거래 풀리는 날 게시판에 보면 하한가 간다고 난리였는데, 당연히 파산 신청을 한 주체가 희한한, 뭐 채권자가 한 것도 아니고 아주 희한해가지고 당연히 하한가 간다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또 상한가 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거래가 재개되면서 좀 회복한 그런 과정들. 근데 이걸 한번 당하면 아마 지금은 이 멜파스라는 종목 뭐 다시 보겠지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거래 정지까지 되고 이거 상장 폐지 언제든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게 되니까. 예. 예, 뭐 믿음을 갖고 쭉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는 사람은 절대 큰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믿고 뭐 한 10년 기다려야지 해서 가져가서 성공하거나 10년 동안 안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내가 잠깐 먹고 나오고 해서 이 수익을 누적시켜 가지고 요런 큰 경제적 자유인으로 도약을 해야지, 이런 거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유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 시장을 점검하는 부분에서 저건 뭐 왜 하는지 모르겠네. 저건 뭐요? 도대체 저것 갖고 뭘 어떻게 하라고. 종목이나 그냥 알려줘. 이런 생각이 사실 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콩나물에 물 계속 넣어 주면 물은 흘러내리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이 시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다 보면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씩 트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추세 안에 있으니까 하락할 확률이 더 높네? 하락이 더 쉬운 자리네? 그리고 이걸 극복하고 나면 기간 조정을 받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응을 하면 많이 내려서 사다 보면 한참 고생하는데,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을 받는다, 이 이치만 알더라도 매수 시점을 훨씬 더 뒤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제가 익숙해지고 그게 체득해서 실전에서 적용을 하시게끔
하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목적에 부합하는 답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꼭 그런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시장이 부러진다면 그동안 뭐랄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증시가 올랐는데 여기서 유동성 공급 중단하면 순식간에 제자리로 갑니다. 그럼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부터 해가지고 10수년 동안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걸 여기서 중단하는 순간 한 방에 끝나는데 그걸 과연 스스로 하겠느냐? 결국은 조절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지금 그 어떤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하루에 물가가 300% 400% 오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뭐 고작 유가가 $80입니다. 2015년보다 돈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고 하면 이때 $100였는데 지금 2021년에는 $80.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2007년에는 $150 가까이 갔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요 돈 가치 떨어진 것까지 하면 지금 아직도 유가는 낮은 수준인데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그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돼서 유동성을 급격히 해소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중간에 부침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돈 가치 떨어지는 거를 주식이 반영을 해 나갈 것이다. 다만 한국 증시는 해외 증시보다는 못한데 이 뭐 시장 조금만 좀 유상증자하고 신규 상장해가지고 유동성을 빨아버리니까 거기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지금 유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고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청약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가액이 5,150원이었나? 네. 5,130원이고 액면가는 1,000원입니다. 액면가 1,000원이고 2억 5천만 주가 추가돼서 그 8억 8천만 주가 됩니다. 주식이. 네. 그러면 이 8억 8천만 주나 되는 주식 갖고 과연 삼성중공업이 나중에 뭐 10,000원도 가고 30,000원도 가고 50,000원도 갈 수 있을까? 물론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전성기 때 수준의 실적을 낸다면 가능하겠지만 이제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해서 좀 부채도 갖고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까지 실적이 나쁘고 내년에 겨우 실적이 좋아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데 2억 5천만 주가 추가돼서 8억 8천만 주에 주당 6천원만 잡더라도 시가총액이 5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5천억 정도 이익을 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건데 물론 낼 수는 있겠지만 삼성중공업이 뭐 수조 원의 이익을 내서 주가를 부양을 할 여건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아직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당장은 5,130원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리면 5,600원, 700원이다. 어떤 사람이 청약을 하겠습니까? 불안한데. 여기까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그래서 인위적으로 청약하는 날짜에는 주가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 호재성 공시를 내거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내일하고 모레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이 가격에 괴리가 있으니까 청약을 받아서 청약받는 물량까지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먼저 돌아서야 되고 이 많은 주식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5,130원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오를 때마다 이 추가된 물량이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받아가면서 누군가는 받고 안 팔아야 되는데 그럴 만큼 믿음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투자자가 많아야 되고 조선주가 그만큼 좋아야 되는데 그런 날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당장 가능하겠냐라고 보면 적어도 뭐 내년 하반기는 돼야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요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멜파스. 예, 멜파스가 오늘 상승했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단기간에 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거래 정지까지 됐기 때문에 이 올랐을 때 수익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매도를 했을 겁니다. 싹다 매도.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최대 주주가 팔아서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서 매집은 분명히 있었고 오늘 일부는 덜어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 부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면 관심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단타 관점에서 가치 측면에서는 사실 딱히 매력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좋은 종목이라도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부담이 있듯이 나쁜 종목이라도 단기간에 낙폭이 아주 크면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먹을 게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기 관점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지 뭐 회사 자체가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성격을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유화. 예, 대한유화가 많이 빠졌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 문제입니다. 해외 원유. 네. 지금 유가가 80달러 중반까지 올라갔는데 이 유가가 그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기록해가지고 큰 문제를 낳았던 적도 있고 뭐 10달러 수준에서 움직였던 적도 있는데 이때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뭐 물론 돈같이 떨어진 거 생각하면 이것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오른 항상 그렇지만 단기간에 변동이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대로 가면 결국 100달러가 가지 않을까. 100달러가 갔을 때 이제 그 친환경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조선주들도 좋아지고 뭐 등등 있는데 그 유가에 대한 부분이 대한유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 원료를 가져와서 써야 되는데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즉시 반영할 수 있다면 이 제품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이 재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반영을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 오히려 원가는 높아지고 납품가는 그대로니까 손실이 마진이 떨어져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은 나빠졌을 것이고 4분기는 오히려 적자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유가가 한 100달러 정도 가면 멈추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만약에 다시 좋아지려고 해도 이미 시세가 크게 났고 그리고 60주선에서 반등도 있었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살아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고 저항받고 떨어지니까 이 큰 추세가 이미 2월 달부터 하락 추세입니다. 이 종목은. 그럼 어디서 멈출 거냐라고 보면 뭐 이 정도 단기 고점이었던 이 자리 15만 원. 그리고 그 이전에 오랫동안 거래가 됐던 한 12만 원대 중반. 뭐 여기까지 오면 싼 맛에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게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잡기가 어렵다. 상태 좋지 않고 단기 급락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이 아니라 그 이제 봐야 될 종목 페노션. 지금 해운주들이 좋아지는데 이게 해운주가 좋아지는 부분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다시 또 재도약이냐 아니면 이대로
기술적 반등을 하다 죽느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매출, 실적 다 거의 2배입니다. 그럼 매출이 2배, 실적이 한 3배 정도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페노션의 현재 시가총액은 자산 가치로만도 설명이 가능하고 실적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내렸고. 그게 이 해운업이 좋아지는 부분을 선반영했고 이 선반영한 부분 이후에 이제 시장이 나빠지는 부분을 받으면서 이제 추가 모멘텀이 없으니까 조정을 받았고 이쯤 되면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니까 뭐 단기 관점에서 괜찮은 어떤 공략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페노션이 지금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받고 반등하는 이런 짧은 자리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물린다 해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60주선 이탈 후에 회복하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페노션이 지금 가격이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 3, 4천 원에서 거래했던 종목이니까 예, 그래도 좋아진 실적이나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뭐 지금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수급 문제에 시달리는 HMM 해운주가 좋은데 항상 좋을 때는 이미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먼저 올리고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HMM의 영업이익은 가공할 수준인데 한 6조 원 이상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내려가지고 시가총액이 10조 원대 10조 원대고 그러면 영업이익 1조 원만 나도 설명이 되는데 올해 우리 순이익만 한 4조 정도 될 것 같고 엄청납니다. 지금 운임이 좋다 보니까. 네, 근데 이런 좋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추가가 되니까 이런 발군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그러면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지면 다시 올라갈 거지만 그 2,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된 게 시장에 투입이 될 거고 그럼 운임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 상태에서 HMM이 뭐 적자를 보지는 않겠지만 연간 한 1, 2조 원 정도 1조 원 수준의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주가에서 유지가 되는 정도 요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주 2개를 보여드리면서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단기적으로는 얘네들이 공략할 만한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60주선 왔으니까 반등을 하든 그대로 죽어서 회복하든 수익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 단기 접근을 하고 페노션이나 HMM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얘들이 실적이 정점인 것보다 훨씬 더 주가 고점이 빨리 나오더라. 이걸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조선주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뭐 아직까지 큰 시세가 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밑에서 기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 어느 정도 생긴 상태고 앞으로 조선주가 수주 잔량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해운주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조금 주가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단기간에 물량이 추가가 됐으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갖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그 조금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60주선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보다 상황이 더 좋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주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주 중에서 가장 낫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주가는 지금 저평가 영역은 넘어서긴 했는데 그 내년에 좋아지는 걸 미리 선 반영할 경우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좋아지고 시장이 횡보할 때 그리고 내년에 횡보 후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봤을 때 조선주들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요 시점에서 공략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봐야 된다.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보다는 현대미포조선이 나을 거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 테이퍼링에 앞서서 금융주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KB금융 이미 시장보다 훨씬 강하고 5월달 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주가가 실적이나 이런 거 준수하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더 괜찮을 거고 요게 이제 KB금융이나 신한지주에서 요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좀 매력이 없다라고 보고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요 금융지주사에서 사업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은 증권사 비중이 큽니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도 증권사 비중이 낮지가 않습니다. 근데 증권사를 안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금융이나 기업은행. 이건 금리 인상에 타격을 받을 부분이 없는데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계속 시장을 좀 소홀히 보다 보니까 이런 걸 계속 놓치게 되는데 물론 뭐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공략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아마 증권사 비중이 낮거나 없는 금융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예,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증권사는 타격을 받고 은행은 수혜를 받는데 증권사 비중이 크면 그게 반감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직 안 오른 은행주 중에서 기업은행 얘도 달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은행 비중이 큰 종목들의 어떤 반응이 더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 뭐 이런 걸로 접근을 하면 사실 대부분 아직도 주가가 올랐지만 저평가기 때문에 KB금융하고 신한지주를 제외한 금융주들은 배당 매력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상승으로 방향은 정했고 조정받을 때 얘네들을 편입을 하면 상승 중 조정을 받을 때 이때는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빼놓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기전자 빼고 자동차도 딱히 재미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 뭐 보험도 포함입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조선주 괜찮을 것 같고 친환경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시장 대비 양호할 거고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 갈 때 같이 또 가는 이런 걸로 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수하고 잊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매수하고 좀 오르면 비중 줄이고 내리면 또 비중 늘리고 오르면 비중 줄이고 이 비중 조절을 계속하면서 주식 수를 돈 투입하지 않고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5배 오르는 종목이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식 수를 10%만 늘려도 50%의 수익 증가를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전체 주식 말고 한 20% 정도를 비중 조절하면서 주식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다가 위에서 팔았는데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남은 물량을 잘 지키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번 조정 구간에서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하시면 내년에 아주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